회생, 백온유. 수영은 손톱 밑에 거스러미를 뜯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외출한 게 오랜만이라 약간 몽롱했지만 피곤한 기색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가? 연지를 기다리는 동안 에스프레소 한 잔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얼음물 한 잔을 마셨다. 테이블 위에 빈 잔들과 흘린 커피를 닦은 티슈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반갑게 인사해야지.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입을 크게 벌리고 아예이오우, 아예이오우 하고 근육을 풀었다. 건조한 피부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5분 지나 있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어젯밤 10시 15분 카페 주소를 수영에게 공유한 이후로 연지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난 카페 도착, 창가 쪽에 자리 맡아뒀어. 어디까지 왔?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괜히 재촉하는 느낌이 들어 그만두었다. 연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바닥에 내려둔 쇼핑백을 테이블로 올렸다. 그런데 쇼핑백 바닥이 약간 젖어 있었다. 수영은 오픈 시간에 맞춰 이른 시간에 카페에 도착했다. 물걸레로 바닥을 닦은 지 얼마 안 되어 바닥에 아직 물기가 남아있던 모양이었다. 다행히 선물은 괜찮았다. 어차피 겹겹이 포장되어 있으니 상관없을 것이다. 박스 안에 든 것은 3개월 할부로 산 접시 세트였다. 수영은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고가의 브랜드지만 왠지 연지라면 수영이 무리하면서까지 준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봐 줄 것 같았다. 그 애가 집에서 가격을 검색해 본다면 더없이 좋으리라. 연지가 이거 현백에만 들어온 브랜드 아니니?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생일도 아닌데. 하고 말하면 수영은 그냥 받아주라. 너 집 이사했는데 화분 하나도 못 보내줬잖아. 내내 마음에 걸렸어. 너한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었어. 하고 말할 것이다. 연지는 수영의 선물에 크게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감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진심을 다해 잠깐 고마워했다가 금세 잊을 것이다. 연지의 눈동자에 비쳤다가 순식간에 휘발되는 그 감정에 수영은 집착했다. 필요 이상으로 무리했다. 무리한 지출을 했고 무리하게 감정 소모를 했다. 접시는 원래 집들이에 초대하면 가져가려고 연지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사둔 선물이었다. 하지만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준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갔으니 경황이 없겠지. 새 동네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았다. 그렇게 계절이 지났다. 그동안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지낸 것은 아니었다. 연지는 SNS에 일상적인 사진을 자주 올리는 편이었고 수영은 꼬박꼬박 하트를 눌렀다. 연지가 울상을 짓는 셀카와 함께 독박 육아는 힘들어 라는 글을 올리면 수영은 카톡으로 종합 비타민 선물 세트를 보냈다. 뭐 이런 걸 자꾸 보내. 잘 먹을게. 너도 건강 잘 챙겨. 연지가 선물을 거절하지 않아 다행이었다. 준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을 때 수영은 잘생긴 아들 앞모습도 찍어주세요. 이모가 보고 싶어. 라고 댓글을 달았다. 수영은 조마조마하며 기다렸지만 연지는 그 댓글에 답글을 달지 않았다. 화장실에 한번 다녀온 후 얼그레이 티를 또 한 잔 주문했다. 미안해. 거의 다 왔어. 준이 어린이집 차 놓쳐서 데려다주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 더 지나서야 연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괜찮아. 천천히 와. 나도 방금 수영은 조금 망설이다가
방금 왔다는 말은 지웠다. 괜찮아, 천천히 와. 난 괜찮으니까 운전 조심하고. 오래전 아기가 걸음마를 뗐다는 소식을 듣고 운동화를 보냈는데 아기가 그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보지 못했다. 준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니 새삼 마음이 서늘했다. 수영과 연지는 같은 대학, 같은 과였다. 서로 오가며 인사를 하고 학생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쳐 몇 번 식사를 함께 하긴 했지만 친해지지 못했다. 겹치는 수업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어서 자료 공유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뿐이었다. 수영은 대학생활 내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동아리는커녕 과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휴학률이 높은 과에서 둘 다 휴학을 하지 않고 4년 만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얼굴을 봤다는 점이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었다. 연지를 다시 만난 건 수영이 졸업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 온 후였다. 수영은 그 당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험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였고 늘 불안하고 빈곤했다. 연고도 없는 동네로 이사를 한 유일한 이유는 당시 나온 매물 중에서 계약한 집이 그나마 가장 상태가 괜찮고 집세가 쌌기 때문이었다. 공무원 시험을 1년 준비했지만 몇 과목을 빼고는 대부분 과락이었다.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같이 하려니 그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에게 반년만이라도 지원을 받아볼까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는 혹시 모아둔 돈 있냐 물었다. 웬만해서는 딸에게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이 아니라서 수영은 당황했고 저도 모르게 몇백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해버렸다. 아버지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그럼 가능한 만큼만 우선 보내달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수영은 노량진 원룸의 보증금을 빼 절반을 아버지에게 보낸 다음 보증금이 훨씬 싼 동네로 이사했다. 그 후로는 보증금을 까먹으며 공부를 하지도 일을 하지도 않고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사온 동네에는 아무런 흥미도 기대도 없었지만 곧 소소한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집주인 추천으로 부동산 정보나 맛집, 세일 정보를 공유하는 동네 카페에 가입했는데 유독 나눔방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방에서는 집에서 키운 상추와 깻잎,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나눔하는 글이 자주 올라왔다. 운이 좋으면 명절에 선물로 들어온 통조림 세트를 얻을 수 있었고 햇고구마를 받을 수도 있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여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이었으므로 수영은 매일 그 카페에 상주하며 글이 올라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저 가능할까요? 하고 댓글을 달았다. 댓글을 다는 순서대로 나눔을 받을 수 있었고 간발의 차로 멸균 우유 한 박스와 쌀 한 포대를 놓치기도 했기에 수영은 안녕하세요. 저 가능할까요? 를 미리 복사해 놓고 게시글이 올라오면 본문 내용을 읽지도 않고 댓글란에 붙여 넣었다. 1순위로 댓글을 다는 바람에 얼떨결에 매주 한 덩이를 받아와 집 한편에 놓고 퀴퀴한 냄새를 맡으며 지낸 적도 있었다. 50회 넘게 나눔을 받다 보니 나눔방 이용자들의 닉네임과 패턴이 어느 정도 읽혔는데 유독 나눔의 질이 좋은 이용자가 있었다. 작성글 조회를 해보니 지금까지 나눔을 받은 적은 없고 나눔을 한 횟수만 30회가 넘었다. 수영은 닉네임 요슬램프에게 6번 정도 나눔을 받았고 그에게 받은 것들은 올리브, 포도씨유 세트, 스팸 세트, 선풍기와 토스트기, 죄다 좋은 물건이었다.
그래서인지 요술램프의 게시글에는 유독 댓글이 많이 달렸다. 누군가가 먼저 댓글을 달면 아무리 물건이 탐나도 예의상 물러서기 마련인데 요술램프의 글에는 줄 서봅니다. 계약 파기되면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작성자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요술램프가 사는 더 퍼스트 로얄 팰리스 파크뷰 1차는 근방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였고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 수영은 도로를 건너 나눔을 받으러 갈 때마다 위축되었다. 1층에서 19층 벨을 누른 뒤 기다리면 요술램프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올라오셔서 문 앞에 있는 거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요술램프와는 그렇게 인터폰으로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을 때 수영은 한 층 전체를 한 가구가 사용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요술램프는 항상 수영이 도착하기 전 미리 물건을 문 밖에 내놓았다. 그래서 6번이나 요술램프에게 나눔을 받는 동안에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대면하지 않고 나눔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눔을 받는 입장에서 마음 편하고 좋은 일이었다. 수영은 그리 대단치도 않은 육수용 멸치 따위를 나눔하면서 온갖 생색을 내는 사람들에게 질려 있었다. 그날 요술램프가 올린 물건은 곡물 효소 60호였다. 수영은 효소가 뭔지도 모르면서 습관처럼 안녕하세요, 저 가능할까요? 하고 댓글을 달았다. 수영과 거의 동시에 댓글을 달았지만 이 순위로 밀린 닉네임 제광초 총동문회장은 수영만큼이나 나눔방을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닉네임이 눈에 익었는데 그날따라 곡물 효소에 꽂혔는지 수영에게 댓글을 남겼다. 거의 동시에 댓글 단 것 같은데 30호씩 나누는 거 어떠신지요? 수영은 뭐라고 댓글을 달아야 이 버러지가 단념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수영이 댓글을 썼다 지웠다 하는 사이 제광초 총동문회장은 대댓글 하나를 더 남겼다. 내가 올해 환갑인데 4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해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양해 바랍니다. 수영은 그제야 곡물 효소가 무엇인지 검색해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댓글을 본다면 병력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양보했을 것이다. 평소라면 수영도 마찬가지로 양보했을 것이다. 곡물 효소 같은 것은 먹어봤자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도 아니니까. 사실 효소의 효과도 제광초 총동문회장이 말해서 방금 안 것이니까. 그러나 그날따라 양보하기가 싫었다. 자신이 노력해서 쟁취한 무언가를 제광초 총동문회장이 동정심을 유발해 손쉽게 강탈해 가려는 것만 같았다. 수영의 어디에 그런 고약한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광초 총동문회장에게 무안을 주고 싶었다. 수영은 호흡을 고르고 한자 한자 차분하게 댓글을 달았다. 임신을 하니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심해져서 효소 도움이라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충분히 거절로 받아들이리라 여겼지만 제광초 총동문회장은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아이고, 임신 축하드립니다. 저도 자식이 셋입니다. 막내를 낳을 때는 육아휴직도 했고요. 우리 때는 흔한 일은 아니었죠. 별나다고 주위에서 시샘도 많이 받았고요. 제 경험상 임신을 하셨다면 효소보다는 키위를 자주 섭취하시길 추천합니다. 키위에는 엽산이 많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효소 내놔라 이거 아냐? 수영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던졌다가
금방 다시 주워들었다. 액정이 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는 멀쩡한 화면을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갑자기 제3자가 수영의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다. 보물섬님은 나눔방 자주 이용하시는 듯한데 나눔을 행하시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일부러는 아닙니다만 보물섬님 작성글 목록을 보니 게시글은 없고 댓글을 단 기록만 남아있네요. 최강초 총동문회장님이 병력을 밝히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나눔받은 물건을 나눔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댓글을 단 분께 나눔하는 것이 카페의 암묵적인 룰이니 제가 참견할 부분은 아니지만 보물섬님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페는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화합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지 일부 회원들이 물품들을 독점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떻게 해야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히 타인의 작성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닉네임 채개발아가 댓글을 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카페 회원들은 저도 두고 보고 있었는데 말 잘해주셨다. 소수가 나눈 물품을 독점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놀이터 앞에 상추나 귤을 두면 모두 조금씩 가져가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상자째로 들고 가버리니 나눔하기도 꺼려진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나눔받을 목적으로 카페에 상주하는 분들 때문에 게시글이 부쩍 줄었다. 댓글을 남길 수 있는 횟수를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하자. 하루에 한 번도 많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자 등의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았다. 상추와 방울토마토, 귤박스를 통째로 들고 온 건 수영이었다. 먹으라고 내놓은 걸 먹은 것 뿐인데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아 수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간간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새로운 게시글에서 본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권하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에 의해 묵살되었다. 수영의 댓글 밑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몇 시간도 안 되어 회원 중 누군가가 지금까지 수영이 달았던 댓글들을 일자별로 정리해 우리 동네 이모저모 게시판에 올렸다. 제목은 나눔방 거지 구걸 목록. 새벽녘에 효소 나눔글은 지워졌다. 진작 지웠으면 몇 시간 동안 댓글에 시달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수영은 요술램프가 원망스러웠다. 일부러 흥미롭게 관망하다가 사태가 잠잠해지자 발을 뺀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다. 요술램프는 나눔 글을 지운 뒤 몇 분 후에 수영에게 쪽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보물섬님. 저 요술램프입니다. 외출했다가 방금 귀가해서 카페 알림을 뒤늦게 확인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후 저도 당황했는데 보물섬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제가 글을 쓴 만큼 빨리 정리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게시글에서 최광초 총동문회장님께 곡물 효소를 양보하시기로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된 건 알지만 그러면 제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아서요. 보물섬님께도 60호 한 박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집에 석류즙이 있는데 오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100% 원액이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최광초 총동문회장님께는 다른 날 따로 전달하기로 쪽지 드렸습니다. 염려 마세요. 수영은 다음 날 8차선 도로를 건너 더 퍼스트 로얄 팰리스 파크뷰 1차로 갔다. 날씨가 더워 얇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다가 1층 상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도로 집으로 들어와 도톰한 후드 집업을 걸쳤다. 임신부라기에는 푹 꺼진 배가 자신이 보기에도 수상해 보였기 때문이다. 요술램프는 늘 문 앞에 물건을 두었기에 대면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몸을 최대한 가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착해 아파트 1층에서 19층 벨을 누르니 응답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경비실 문고리를 돌려보았으나 잠겨 있었다. 수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비실 앞에서 서성거렸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요술램프에게서 쪽지가 왔다. 보물섬님, 혹시 아파트 도착하셨을까요? 제가 아침에 분주하다 보니 깜빡했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19층으로 올라오시겠어요? 아, 네. 올라갈게요. 수영은 19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밤에 머리를 감은 뒤 말리지 않고 자는 바람에 머리가 뻗쳐 있었다. 최대한 단정해 보이기 위해 잔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넓은 이마, 다듬지 않아 지저분해 보이는 송충이 눈썹, 생기가 없어 보이는 눈빛, 눈 밑에 넓게 퍼진 주근깨. 자신이 몇 살로 보일지 궁금했다. 그리고 요술램프는 몇 살일지 궁금했다. 수영은 요술램프의 게시글 전부를 밤새 확인했다. 나눈 물품 중 대다수는 식료품과 주방용품이었고 테스트 후 쓰지 않을 것 같아 나눔한다는 화장품과 유행이 지나 정리하려 한다는 가방 모두 상당한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여성일 거라고 짐작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10초 정도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한 번 더 초인종을 누르자 먼 곳에서부터 발소리가 타닥타닥 가까워졌다. 그리고 벌컥 문이 열렸을 때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제가 방금 머리를 감아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 기다릴게요. 5분, 아니 3분만요. 죄송해요. 수건으로 대강 머리를 감싼 여자는 금세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갔다. 수영은 한눈에 알아봤는데 연지는 수영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시간이 지난 후 정말 몰랐냐고 물어보니 경황이 없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연지는 말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다. 효소가 그리 탐났던 것도 아닌데 수영은 연지가 시킨 대로 문 앞에 얌전히 서서 기다렸다. 3분만 기다리라고 했던 연지는 10분이 훌쩍 지나서야 나왔다. 연지가 헐레벌떡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수영은 고여있던 시간이 마침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맞지? 연지는 수영을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손뼉을 마주쳤다. 수영이 아니야? 이수영, 맞지? 너 나 알아보겠어? 나 연지. 연지구나. 반가워. 네가 보물섬이었어? 무슨 이런 일이 있지? 잠깐 들어와. 아니야. 나는 그냥 받기로 한 물건만 받아서 가려고. 수영은 연지의 발밑에 놓인 에코백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이렇게 간다고? 잠깐 들어와. 점심 먹었어? 밥 먹고 가. 버티는 것도 우스워 어쩔 수 없이 연지의 집에 들어섰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복도가 지나치게 길어서 수영은 세상에는 이런 집도 있네 하고 순수하게 놀라워했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실례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절로 집안을 훑어보게 되었다. 너무 넓어 구석구석까지는 시선이 닿지 않았다. 의외로 인테리어 하나하나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았다. 큼직큼직한 가구들, 소파, 식탁 빼고는 별게 없었다. 곳곳에 택배 박스가 쌓여 있어 눈길을 끌긴 했지만 드라마에서 본 장식장이나 샹들리에 혹은 비싼 조명 같은 것은 없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아니, 곧 2년 돼. 집이 좀 휑하지? 연지는 수영을 식탁에 앉힌 후 냉동실에 얼려놓았던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장조림, 더덕무침 등 몇 가지 반찬을 예쁜 접시에 덜어서 차려냈다.
수영이 자신이 도울 건 없냐고 묻자 웃으며 손님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말했다. 얼떨결에 마주 앉아 함께 점심을 먹게 된 상황이 수영은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근데 난 너 결혼했는지도 몰랐어. 하긴 노는 친구들이 안 겹쳤으니까. 대학에 다닐 때는 강의를 듣고 밥을 같이 먹는 친구들이 두어 명 있긴 했지만 수영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졸업 후에는 당연하다는 듯 연락이 끊겼다. 언제 했어? 어디서 만난 사람이야? 결혼 안 했는데? 아, 혼인신고만 했구나.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 수영이 대답을 하지 않자 연지는 분위기를 읽기 위해 누나를 굴리며 눈치를 봤다. 아, 내 정신 좀 봐. 밥 먹기 전에 물어봤어야 했는데 입덧은 안 해? 안 해. 겉으로는 아직 별로 티 안 나네. 참, 나한테 오메가3 영양제 있는데 그거 줄게. 좋은 거래. 수영은 곤란한 기분에 휩싸였다. 아니야, 너 먹지 왜. 비린내 나서 별로 안 좋아해. 집에 루이보스 티도 있어. 그게 노폐물 빼는데 좋아서 임신부들 많이 마신다더라. 너 오렌지 좋아해? 오렌지 좀 싸줄게. 수영은 연지가 원래 이렇게 살가운 아이였나 궁금해졌다. 연지는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영양제와 바디크림, 루이보스 티를 가지고 나와 커다란 에코백에 차곡차곡 담았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자신에게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지만 그보다 난처한 마음이 훨씬 더 커졌다. 너 혼자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남편 이쪽으로 오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차가 있으면 데려다 줄 텐데 없어서. 임신했다는 거짓말은 왜 한 걸까? 연지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 아닌데 수영이 속이고자 한 건 제광초 총동문회장이었다. 그때는 효소를 지키는 게 우선이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껄끄럽지 않았다. 이제 와서 결혼도 임신도 거짓이라고 말하면 연지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할지 수영은 아찔해졌다.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사실 연지가 소문을 낸다고 해봤자 대학교 친구들 정도일 테고 수영은 대학생활 내내 존재감 없이 다녔으니 그 소문이 퍼져봤자 무슨 파급력이 있겠냐만 수영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초조하고 자괴감이 들었다. 소고기 장조림을 씹으면서도 아무 맛을 못 느낄 만큼. 저기 있잖아. 그게 편하게 얘기해. 나 남편이 없는데. 에코백을 어깨에 메고 무게를 가늠해 보던 연지는 조금 당황한 듯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영에게 다가왔다. 연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이 아빠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해야지. 나 임신 안 했다고. 거짓말이었어. 효소 때문이었어. 효소를 뺏기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수영은 왜인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없어? 아니, 너 혹시 누군지 모르는 거야? 연지는 수영이 대답을 피하자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 하는 식으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수영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리고 수영의 손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었다. 그동안 너 많이 힘들었겠네. 눈을 피하는 수영을 이해한다는 듯 연지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더니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 그제야 수영은 고개를 들어 연지를 살폈다. 연지는 연보랏빛이 도는 짧은 커트머리를 하고 있었다. 아직 다 마르지 않아 머리끝이 촉촉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연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다. 연지는 1학년 때부터 4년 내내 탈색을 해서 머리가 금발이었다가 백발에 가까운 은발이었다가 봄에는 벚꽃색이었다가
애쉬 그레이였다가 했다. 친하지는 않았지만 100m 뒤에서도 연지는 다른 아이들과 구분이 됐고 그 발랄한 뒷모습을 보며 수영은 연지 강의 들으러 가나 보다. 연지 밥 먹으러 가나 보다. 연지도 이 강의 듣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다. 고마워. 근데 나 여기 몇 번 왔었는데 혹시 알아? 아, 나눔. 너라는 거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안 보냈을 텐데. 수영은 오기 전에 요술램프의 작성글을 하나하나 조회하고 왔는데 연지는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나눴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게 기분을 오묘하게 했다. 오묘하다는 단어 외에 어떤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순간에 수치심을 느끼겠지? 왜냐하면 연지와 자신은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다녔고 같은 해에 졸업을 했는데 둘의 처지는 속사정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경제 사정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니까. 카페에서 연지는 30회 넘게 나눔을 하는 반면 수영은 누군가의 베품을 받지 않고서는 연명하기가 어려웠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고 쳐도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는 신세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연지의 호의가 반가웠고 어쩌면 처음으로 도움이 되는 인맥을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준이 너무 차이나면 질투도 안 느껴진다고 하니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연지를 부러워하고 시기해 보았자 그 질투심이 삶의 원동력이 될 리 없으니 수영의 깊은 마음 한구석에서 필사적으로 그 감정을 밀어낸 것일지도. 그날 이후 수영은 연지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응했다. 연지의 집에 한번 다녀올 때마다 수영은 일주일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식료품을 얻어왔다. 연지는 골드키위와 망고, 멜론과 한라봉 같은 비싸고 귀한 과일을 수영에게 주었다. 연지가 튼살크림을 선물해주며 아끼지 말고 골고루 바르라고 조언했을 때 수영은 울컥할 뻔했는데 마음을 추스르고 간신히 고맙다는 말만 전했다. 그저 시혜적인 태도로 자신을 돕는 건지 가난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자신을 연민하는 건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충동이 불쑥 고개를 들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 관두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연지의 동정은 값싸지 않았으니까. 짐작과는 다르게 연지는 자기 얘기하는 것을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 수영이 신뢰가 되는 질문이 아닌지 고민하다가 물어보면 아주 담백하게 대답해주곤 했다. 부모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것, 외동딸이라는 것, 부모님은 바닷가가 있는 도시에 산다는 것, 그곳이 어딘지는 말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물류무역 쪽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땄다는 것, 취업 스터디를 하며 바쁘게 살던 중 공황장애 증상을 느끼고 잠시 모든 것을 쉬게 되었다는 것, 그 밖에 수영이 파악한 것은 연지가 꽤 심각한 쇼핑 중독이라는 것이었다. 연지의 집에는 항상 택배 박스가 가득했다. 외출을 하지 않아 모든 생필품을 배달 주문하는 탓도 있지만 목적이 불분명한 소비가 많은 게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연지는 요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기름 10병을 한 번에 구입하곤 했고 천연 수세미를 만들어 쓰겠다며 수세미 씨앗을 500립이나 산 뒤 그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 화분과 배양토 20kg, 모종삽과 물 조리개를 샀다. 어디에서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차전차피 분말을 2kg이나 사서 결국 입맛에 맞지 않아 카페에 올려 나눔했다.
그놈의 효소도 올리브유도 다 그런 식으로 사서 그런 식으로 이웃에게 나눴을 거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연지는 언제부턴가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놓고 너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샀다는 식으로 수영 핑계를 댔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았지만 수영은 고맙게 받았다. 수영의 눈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소비가 연지에게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걸까? 그 기분이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수영 자신이 참견할 권리는 없었다. 쌓아둔 물건 중에 한두 개를 몰래 가방 안에 넣어가도 연지는 몰랐다. 수영은 죄책감 없이 참기름과 휴지와 클렌징 폼을 챙겼다. 연지는 수세미를 심을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정작 파종은 기약 없이 미뤘다. 수영이 두 손을 걷어붙이고 베란다 한 구석에 화분을 가져다 배양토를 붓자 그제야 슬금슬금 다가왔다. 우선 20개만 심어볼까? 500개 샀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게 자라면 꽤 커지던데? 일단 키워보고 더 심는 게 낫지 않아? 연지는 수세미 씨앗을 손에 올려두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거 친환경 수세미 만드는 거 말고도 꽤 쓸모가 있더라. 몰랐는데 볶아서 먹기도 하고 튀겨서 먹기도 하고 데쳐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키워서 다 먹자. 수세미도 만들고. 500개 다? 먹다 보면 금방 먹겠지 뭐. 연지가 푸앗 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이걸 언제 심어서 언제 키워서 언제 따서 껍질 벗기고 요리해? 내가 다 먹지 뭐. 수영과 연지는 나란히 앉아 흙을 조물락거리면서 장난을 치며 놀았다. 아무런 근심이 없었고 소꿉장난을 하는 것처럼 마냥 좋았다. 씨앗을 다 심고 흙이 물을 흠뻑 머금을 때까지 물을 주었다. 창밖을 보니 벌써 어둑어둑했다. 더 퍼스트 로얄 팰리스 파크뷰 1차 지하주차장으로 자동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있었다. 수영은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연지는 흙 묻은 손을 씻고 동네 카페에 수세미 씨앗 나눔 글을 올린 후 몇 분 뒤 드럼 세탁기 세제 나눔 글을 이어서 올렸다. 수영은 익숙하게 냉동실에서 얼린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레토르트 곰탕을 간단히 조리했다. 몇 가지의 반찬을 접시에 덜어 식탁에 올리자 연지가 와서 앉았다. 단 몇 주 만에 연지의 주방까지 들어와 요리를 하고 익숙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이 수영은 믿기지가 않았다. 연지의 집은 안락하고 쾌적했다. 수영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너 그냥 여기로 들어오는 건 어때? 저녁은 피자로 하는 게 어때? 라고 묻는 것처럼 심상한 투로 연지가 물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수영이 베란다로 걸어왔을 때 연지는 수세미의 시선을 고정한 채 돌아보지 않았다. 싹이 난 후로 연지는 틈만 나면 화분 앞에 앉아 수세미를 들여다봤다. 얼핏 보면 잡초 같기도 하지만 줄기가 자라 벌써 작은 덩굴손이 달린 모습이 앙증맞았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지 뭐. 어차피 요즘은 거의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연지가 수영을 돌아보았다. 너 좀 이상해. 뭐가? 수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연지는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수영의 배에 가만히 손을 댔다. 후드 집업을 입고 있어서 손길이 배에 직접적으로 닿진 않았지만 수영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5개월 차 아니야? 티가 하나도 안 나잖아. 너 너무 말라서 그래. 연지가 조금 걱정스럽다는 듯 중얼거렸다. 무의도식하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불안함과 후회가 수영의 마음을 짓눌렀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바보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이미 너무 오래 연지를 속이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함과는 별개로
사실 수영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 월세가 밀리자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통보했는데 그 보증금마저 바닥이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마련할 수 있겠지만 임신부는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연지의 의견이니까. 수영은 주저앉아 연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지? 뭐 안 그래. 그냥 여기에서 컸으면 좋겠어. 네 아기. 연지는 다시 수세미의 자그마한 덩굴손에 집중했다. 수영은 연지의 고요하고 천진해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며 말할 거야. 말해야 하니까. 곧이야. 곧. 하고 생각했다. 애초에 짐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웬만한 것은 모두 연지의 집에 있었기에 선풍기와 에어프라이어는 동네 카페에 올려 나눔했다. 수영은 효소 사건 이후로 카페 활동을 하지 않았다. 나눔방에 처음으로 올린 게시글이었다. 글을 작성하자마자 댓글이 달렸다. 기분이 썩 괜찮았다. 나눔까지 모두 끝내고 나자 옷을 담은 캐리어 하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썼던 문제집 몇 권이 수영의 짐 전부였다. 수영은 이틀 만에 월세방을 정리하고 더 퍼스트 로얄 팰리스 파크뷰 1차로 들어갔다. 캐리어를 끌고 8차선 도로를 지나며 수영은 자신이 어딘가 조금 뻔뻔하고 모질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영과 연지는 서로의 미래 계획에 대해 묻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대책 없이 지냈으므로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면 고통을 느낄지 알 수 있었다. 둘만 있으면 안심이 되었다. 수영은 연지가 무슨 일을 하든 회방을 놓지 않았고 연지는 수영이 무슨 일을 하든 다그치지 않았다. 수영으로서는 일을 하지 않고 빌부터 사는 것이 분명한데도 빌부터 살면서 미래를 대비하지도 않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연지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한심해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연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다. 저 방 치우고 아기 방으로 꾸밀까? 수영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연지가 기다렸다는 듯 물어왔다. 연지가 아무리 자주 나눔을 한다 해도 쇼핑을 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방 한 칸을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박스가 차지하고 있었다. 연지는 그 방을 치우고 아기 방으로 꾸미자고 하는 것이었다. 수영은 조금 아연했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다. 가끔 나보다 네가 더 아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연지가 피식 웃었다. 그러는 너는 왜 그러는데? 넌 기대가 별로 없어 보여. 아니면 일부러 티내지 않는 건가? 두려워서? 수영은 직감적으로 잘못을 고백할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마지노선이라고. 양심이 속삭였다. 하지만 수영은 또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다. 수영은 대답하는 대신 화장품 뚜껑을 열어 크림을 듬뿍 덜어냈다. 그리고 튼살 크림을 납작한 배에 넓게 골고루 발랐다. 그날 후 연지의 쇼핑 목록은 아기방을 꾸밀 재료들로 편중되었다. 처치 곤란인 물건들을 빠르게 나눔해서 없애기로 했다. 연지가 동시에 10개 넘는 품목을 카페에 올리니 관심이 쏟아졌다. 하루 종일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1시간 간격으로 이어졌는데 문득 수영은 연지의 독특한 버릇을 발견했다. 연지는 수영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인터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연지는 나눔을 받으러 온 이웃이 문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부터 문 앞에 내놓은 박스를 열고 물건을 확인하는 모습과 물건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무언가에 꽂히면 자주 넋을 놓고 바라본다는 걸 알았지만
수영은 연지가 그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나눔받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 그게 연지가 넋을 놓을 만큼 흥미로운 일인가? 수영은 의아했다. 나머지 물건들은 베란다와 다용도실로 적절히 분배해 옮겼다. 깨끗해진 방에 연지는 노란색 커튼을 달았다. 수영은 연지가 달아둔 모비를 손으로 툭 쳤다. 반짝거리는 노란 꿀벌과 나비, 꽃들이 빙그르르 돌았다. 자신의 몸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일부러 몸피가 드러나지 않도록 집에서도 헐렁한 옷만 입고 있기는 하지만 연지가 지나치게 눈치가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주방으로 가니 연지는 처음으로 수확한 수세미로 수세미전을 부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현관 앞에는 연지가 며칠 사이에 산 물건들이 수십 박스나 쌓여 있었다. 안으로 들여놓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택배가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삐가 풀린 것처럼 연지는 사치하고 있었다. 어서 와서 먹어. 응. 집이 박스로 가득 차겠다. 그치? 좀 치워야겠어. 수영이 자신도 모르게 박스를 힐끗거리자 연지가 조금 멋쩍게 말했다. 난 상관없어. 네 집이잖아. 아직도 이렇게나 넓고. 수영이 얼른 말했고 연지는 기분이 나아진 듯 표정이 풀렸다. 있잖아. 나는 무언가 탕진하고 싶은 것 같아. 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말이야. 빨리빨리 쓰고 싶어. 뭐든 나에게 주어진 걸 다 소진하고 나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 지루함도 끝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 연지가 깊은 속내를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수영은 마음이 흔들렸다. 연지가 마음을 쏟을 대상을 벌써 정했으면 어쩌지? 그게 악이라면 어떡하지? 연지가 수영의 속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악이. 수영은 처음으로 정말 두려웠다. 거짓말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수영은 거실에서 공무원 시험 문제집을 다시 보고 있었다. 자신이 풀었던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가물가물했고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다. 진짜 임신부라도 된 것처럼 몸이 늘어졌다. 깜빡 졸아 거실 소파에서 자다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수세미를 다듬고 있던 연지가 다급하게 수영을 불러 세웠다. 수영아, 너 왜 그래? 연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어서 수영은 덩달아 오싹해졌다. 너 가만히 앉아 있어. 119 부를게. 너무 당황하지 마. 괜찮을 거야. 너도 아기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연지는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들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다. 무슨 일인데 말을 해줘야 알지. 소리치는 순간 수영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자다 일어난 소파에 생리혈이 묻어 있었다. 그제야 바지를 확인하니 아랫부분이 젖어 있었다. 여기 더 퍼스트 로얄 팰리스 파크뷰 1차인데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신부가 하혈을. 수영은 연지의 핸드폰을 빼서 호흡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안 오셔도 됩니다. 착각한 거예요. 네, 정말 안 오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수영이 연지의 손을 잡아 끌자 연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끌려왔다. 수영은 연지를 소파에 앉히고 면피에 묻은 생리혈을 물티슈로 닦았다. 물티슈에 새빨간 피가 묻어나오자 연지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 생리혈이야. 연지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짓더니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연지를 덮칠 절대적인 감정은 무엇일까? 수영은 상상해 본 적이 있었다. 황당함일지, 기만당했다는 좌절감일지, 속았다는 무력감일지.
제각기 다른 온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연지를 상상하며 그의 앞에 어떻게 쏴제할지 준비해왔지만 막상 사실이 밝혀지니 수영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연지 또한 마찬가지인 듯 했다. 지독히 차분한 반응에 수영은 아랫배의 통증이 퍼져나가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다. 거짓말이었어? 응. 처음부터? 응. 그래서 배가 안 나왔던 거구나. 미안해. 일단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 수영은 연지의 말대로 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연지가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 멍하게 소파에 앉아있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야? 지금 와서 설명해봤자 너는 이해 못할 거야. 그냥 그때 잠깐 내가 미쳤었나 봐. 아니야, 설명해봐 한번. 한참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수영이 하라는 대로 설명이라는 것을 했다. 거슬러 올라가니 그동안 잊고 있던 효소가 나왔다.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린 곡물 효소. 그리고 채광초 총동문회장. 카페에서 나눔 거지로 통하던 자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연지를 만난 후 달라진 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백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그러면 적어도 아기방을 만들기 전에는 말해줬어야지.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니? 사실이 밝혀진 후 생각해보니 수영은 하루 전에 자기 자신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쩌려고 그랬을까? 어쩌려고 연지가 모비를 고를 때 곰돌이보다는 꿀벌이 예쁘다고 했을까? 어쩌려고 아기 침대를 같이 고르고, 어쩌려고 연지가 사다리에 올라 커튼을 달 때 아래에서 나사를 하나하나 건네주었을까? 주문 제작한 아기 침대는 다음 주에 올 것이다. 나가줘.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내일 나갈게. 어차피 짐도 없으니까. 그래. 연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영을 잠시 응시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수영이 짐을 챙겨 집을 나설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영은 아버지에게 사정을 말하고 3개월치 고시원비를 받았다. 베이커리 오전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을 하면서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쉬었다가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그런지 열의가 불타올랐고 금방이라도 시험에 합격할 것만 같았다. 일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해야 했지만 시간 관리만 잘하면 못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2년을 도전했고 1년에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 2번, 7급 시험 2번을 쳐 총 8번 시험에 낙방한 후 시험을 포기했다.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오면 인맥을 동원해 최대한 괜찮은 일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수영은 믿지 않았다. 대신 수영은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일이 익숙해지자 수영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지역 문화센터와 도서관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 수영은 연지를 종종 찾아갔다. 연지는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냉대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조금 달라졌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늘 답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수영은 연지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었다. 과시욕이라기보다는 건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의 질 나쁜 장난을 오랜 시간 동안 후회했고 심하게 자책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왜 하필 삶에서 가장 건강하지 않았던 시기에 연지를 만난 걸까? 그건 내가 아니었어. 그렇게 의문스러운 건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니야. 연지에게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목표가 있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약속 시간 40분이 지난 후 연지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리번거리는 연지 쪽으로 수영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연지가 수영을 보며 활짝 웃었다. 주차장을 못 찾아서 이 근처 빙빙 돌았어. 저기 시청에 대놓고 걸어오느라. 이 동네는 다 좋은데 주차가 진짜 문제야. 괜찮아. 뭐 마실래? 내가 사야지. 너 케이크 좋아하잖아. 골라봐. 여기 직접 만들어. 수영은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골랐다. 자리에 놓인 빈컵들을 보고 연지는 깜짝 놀라며 언제 도착했느냐고 물었다. 오픈 시간 맞춰서. 그럼 2시간 넘게 기다린 거네. 왜 그랬어? 헤맬까봐 일찍 나왔어. 책 읽고 수업 준비하고 구경도 하고 좋았어. 두 사람은 밀린 이야기를 몰아서 했다. 수영은 내년부터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실 아직 제안만 받은 상황이었지만 확정이 된 것처럼 말했다. 이번에 대안학교 교사로 들어가게 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 수업 일수도 보장되어서 훨씬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연지에게도 자랑하고 싶었다. 연지는 정말 잘됐다 하고 기뻐해 주었다. 연지는 준이가 반 아이들 중에서 언어 구사 능력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 영재 테스트를 해보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아직은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남편이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너무 잘됐네. 축하 파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파티는 무슨? 수영은 이참에 연지의 결혼식 이후로 보지 못한 남편과의 인사를 나누고 준이도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연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조금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연지 쪽에서 의식적으로 그만큼 거리를 벌리는 것 같았다. 수영은 자신이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연지야, 내가... 잠깐만.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어. 미안. 자리에서 받아도 될 전화 같은데 연지는 굳이 카페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했다. 한참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더니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해. 준이가 미열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에 진짜 내가 맛있는 밥 살게.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봐. 너는 딱 지금처럼 살아. 애 낳을 생각하지 말고. 수영은 말없이 웃었다. 선물 고마워. 집 가서 풀어볼게. 응, 별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연지는 수영이 건넨 종이백을 검지에 걸고 서둘러서 카페를 벗어났다. 별거 아니라는 말은 왜 덧붙였지? 충분히 별건데. 너를 위해 준비한 거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수영은 한숨을 내쉬며 후회했다. 카페 유리창을 통해 멀어지는 연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서둘러 일어난 것 치고 발걸음이 느릿했다. 바람이 불자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 순간 연지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선물 상자가 떨어졌다. 종이가 너덜거리는 것을 보니 젖은 바닥이 찢긴 모양이었다. 연지는 떨어진 상자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럴 리 없는데도 유리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환청처럼 수영의 귓가에 울린 듯 했다. 수영은 문득 자신이 훼손한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수영은 가만히 연지를 보았다. 접시가 그리 쉽게 깨질 리는 없다. 포장을 그렇게 대충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지는 쪼그려 앉아서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몸을 일으키더니 선물 상자를 그대로 두고 다시 가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한복판에 떨어진 그 상자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우두커니 놓여 있었다.